지난 영상에 이어 애플 15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팀이 애플의 CEO를 맡은 이후 애플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애플의 전성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12년 애플은 매출 총이익이 50%가량 급상승했고 2014년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3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CEO인 팀이 타고난 관리자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애플에는 스티브의 혁신적 마인드가 직원 모두에게 계승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과거로 돌아가 2008년 스티브는 훗날 혹시나 자신이 없더라도 애플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과거 자신이 애플을 떠나고 애플이 파산할 뻔했던 위기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경영교육 시스템인 애플 대학을 만들게 되는데 주요 경영진뿐만 아니라 애플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티브의 경영 철학 등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애플 대학에는 스티브가 평소 기업 가치로 중요하게 여겼던 책임정신, 디테일에 대한 추구, 완벽주의, 간편성, 비밀주의, 간결한 디자인에 대한 과목이 개설됐으며 대부분의 커리큘럼을 스티브가 직접 짤 정도로 스티브의 애착이 담겨 있었죠. 스티브는 이전에 몸담고 있던 픽사에서도 픽사 대학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 제작, 파인아트 등 실용 과목부터 리더십과 경영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대학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이 악화되면서 스티브는 두 번째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애플 대학을 운영하기 버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엘 포돌리라는 예일대 비즈니스 스쿨 학장을 새로운 애플 대학 학장으로 채용했습니다. 조엘에게 당부한 말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애플의 모든 직원들이 내 생각과 기업 철학을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플 대학 커리큘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티브의 뜻을 받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경영 승계 수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대학을 통해 애플 정신을 습득한 직원들은 스티브의 바람대로 스티브가 없어도 혁신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공식적인 애플의 CEO가 된 팀 쿡. 팀은 이전에도 종종 스티브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임시 CEO를 맡아왔지만 이제는 스티브 대신이 아닌 팀 쿡의 애플 시대를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찬사보다는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팀 쿡이 너무 큰 신발을 신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심지어 2011년은 애플이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와의 경쟁이 심화되던 때라서 스티브 없는 애플에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 예단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팀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팀은 스티브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스티브는 한번 꽂힌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마는 불도저 같은 성미로 매일 소리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던 반면 팀은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팀이 과연 스티브의 그림자를 지우고 애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이 스티브에게 직접 CEO 권한이행을 받은 이후 애플은 실제로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애플에게 스티브 잡스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팀은 스티브의 비전과 목표는 존중하지만 스티브의 방침대로 애플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회사에 쏟아붓겠지만 결코 스티브와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겠습니다. 라며 자신만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는 그동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압도하는 제품을 선보이는 데 앞장선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애플이 그동안 놓쳐왔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했죠. 사실 팀은 CEO가 되기 이전부터 애플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큰 공을 세운 덕분에 내부적으로는 꽤 신뢰받는 관리자였습니다. 스티브조차 때때로 제품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팀이 해결에 나섰거든요. 스티브가 떠나고 새로운 신제품도 없이 1년 만에 애플의 매출액이 50% 이상 향상된 것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스티브를 불로, 팀을 물로 비유하곤 했는데 팀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유해 보여도 일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일벌레였죠. 성실의 근본을 몸소 보여준 팀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한 뒤에 새벽 6시가 조금 넘을 무렵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요일 저녁에도 회의를 서슴지 않았고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CEO 유형 아닌가요? 어쨌거나 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애플은 운영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의 비전을 이어받아
아이팟, 아이패드, 맥북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혁신적인 제품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나갔죠. 팀의 또 다른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이 뛰어난 애플의 제품들을 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 수요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제품의 인기를 높이는 데 앞장섰는데요. 그 결과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 맥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의 제품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덕분에 제품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8월 2일 애플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2021년 9월에는 코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2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기업이라는 위엄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총 2조 달러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 코스피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4일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기업을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팀은 취임 당시 S&P 500 기업에 대비한 애플의 실적 정도에 따라 애플 주식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수 계약을 맺은 덕분에 취임 10주년을 맞아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애플 주식을 처분하여 약 7억 5천만 달러를 현금화하면서 월급쟁이 CEO 중 드물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팀이 CEO에 오른 10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120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하니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낸 셈입니다. 팀은 취임 이후 애플의 기업 가치는 끌어올렸어도 혁신적 가치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티브가 사망 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이나 맥프로 등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 출시는 전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013년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인기로 애플은 130억 6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하고도 주가는 12%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경쟁사의 가파른 추격과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관론은 애플의 주가를 5개월 만에 30%나 떨어뜨리게 되는데 팀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애플에게 기대하는 건 혁신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제품 라인의 출시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 스티브가 사망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팀과 애플의 주요 경영진은 몇 주 동안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토론 시간에는 스티브에 대한 애도가 여전히 이어졌는데 그때 애플은 현재 창업주의 죽음으로 잠시 멈춰진 시간을 갖고 있다 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애플이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인지, 회사를 어느 궤적에 올려놓는 게 마땅한 것인지 비교적 철학적인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튀어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바로 애플워치였습니다. 마침 2012년에는 소니가 소니 스마트워치라는 이름의 스마트워치를 처음으로 출시해 주목을 받았는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 스마트워치는 전화, 메시지, 이메일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기능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의 한계로 인해 상용화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2013년에는 페블 테크놀로지사에서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을 모으고 페블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습니다. 페블 스마트워치는 전화 알림, 음악 제어, 특히 운동 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해 많은 사용자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팀은 이처럼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의 시장 잠재력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애플에서도 스마트워치를 만든다면 iOS 생태계와 사용자 사이에 가장 간편하면서도 완벽하게 소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부터 시작해 팀은 애플워치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마침내 취임한 지 3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24일 드디어 자신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제품 라인 애플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애플워치 개발은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단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지도새도 모르게 준비해 애플워치를 깜짝 공개하며 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워치는 애플이 지금까지 만든 제품 중 가장 개인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처음 애플워치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게 왜 필요해? 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플워치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스마트워치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또한 초기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은 매우 짧았고 기능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용자들의 실망을 가져왔죠. 그 결과 애플워치 1은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애플워치가 기존의 애플 제품들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애플워치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 기기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애플워치용 운동 앱 및 피트니스 서비스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애플의 활동 앱은 사용자의 1일 활동량,
칼로리 소모, 움직임 시간 등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언제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애플워치 2가 출시되었습니다. 생활 방수 기능을 향상시켜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용감을 선사했고 GPS 기능을 탑재하여 운동할 때 더욱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애플은 연속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를 발표하며 기능과 성능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2018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4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개선과 함께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5는 항상 활성화된 디스플레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연이어 출시된 애플워치 6에서는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도입하였고 2020년 출시된 애플워치 SE 버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된 모델이지만 애플워치의 핵심 기능인 건강 추적, 편의 기능, 앱 생태계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워치는 초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피트니스 추적,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하여 끝끝내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워치는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 절대적인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7일 애플은 아이폰 7 출시와 함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아이폰 이어폰 연결 단자를 없앤다는 것이었죠. 사실 아이폰 7에서 이어폰 잭이 사라질 것이란 소문은 아이폰 6S가 한창 팔리던 2015년 말부터 중화권 지역의 애플 부품 공급 협력사 사이에서 조금씩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아이폰 7 공개와 함께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수많은 공식을 깨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온 기업이었지만 이번 같은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어폰 잭을 없애지 말라는 탄원서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2016년 9월 16일에 출시된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에는 정말로 3.5 이어폰 단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충전 단자인 라이트닝 포트로 연결해 듣는 번들 이어폰, 이어팟이 있었죠. 애플은 3.5파이 이어폰 잭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공간을 줄여 다른 기능을 넣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애플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 이어폰의 도입이었는데요. 사실상 아이폰 7 시리즈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라이트닝 포트 또는 블루투스 연결을 도입한 첫 번째 아이폰 모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이폰 7이 공개된 날 애플 최초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의 역사는 애플이 탈착식 무선 청취 장치를 특허낸 2011년으로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이팟이 잘 나가던 애플은 유선 이어폰이 엉키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줄이 없거나 간소화된 이어폰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가지고 와이어 줄이 없는 탈착식 무선 청취 장치를 특허 출원했는데요. 블루투스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선 없이 아이팟과 이어폰을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음질이었습니다.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애플 내에서는 넘지 못하는 산처럼 보류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2014년 애플이 비트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애플은 다시 무선 이어폰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음향 기술과 음악 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비트스 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애플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친 결과 무선 이어폰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호 간섭 문제, 배터리 수명, 음질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애플은 애플 최초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개발하는 데 성공. 곧장 무선 헤드폰에 대한 사전 특허 등록까지 끝내며 시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아이폰 7 시리즈의 3.5 잭을 없애고 에어팟이 설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오랜 세월 준비하여 야심차게 공개한 에어팟은 꽤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애플이 왜 무선 이어폰까지? 라는 의문에서부터 원래 무료로 제공되던 이어폰인데 159달러나 되는 거금을 지출해가면서 음악을 들어야 하냐? 에어팟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비판까지.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그리고 디자인으로는 뒤처진 적이 없는 애플은 최초로 디자인 논란까지 겪게 됩니다. 선 없이 달랑 이어폰만 있는 에어팟을 두고 사람들은 싹 콩나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웃음 받던 콩나물은 초기 비난과 비판의 우려와 달리 출시 이후 무선의 편리함은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와의 원활한 연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에어팟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약 25%의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사들을 크게 앞지르는 성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후 애플은 더 나은 기술과 기능을 제공하며 에어팟 프로라는 상위 버전 에어팟을 출시하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향상된 음질을 제공하며 에어팟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에어팟 맥스는 무선 헤드폰으로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해 보다 향상된 음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백과사전 애플 편이 15편의 대장정을 달려온 이유는 애플이 그동안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쏟아내며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 MP3 신드롬, 스마트폰 전성 시대, 태블릿 PC의 대중화, 무선 이어폰 열풍 등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낸 역사가 길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제품 라인과 다양한 제품들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15편을 통틀어 애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역시나 혁신일 텐데요. 창립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은 기업이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1등의 자리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예견하며 앞장서 변화하려는 애플의 혁신 정신 때문일 겁니다. 현재 애플은 또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팀은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 온종일 쓰고 다녀도 피로감이 전혀 없는 안경 스타일의 증강현실 글래스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 가격 문제, 촉박한 출시 일정으로 결국 안경 스타일 대신 고글 형태의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들기로 했고, 정말 오랜 연구와 공을 들인 끝에 2023년 6월 5일 One More Thing, 생전 스티브가 중요한 제품을 선보일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을 오마주하며 애플의 첫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3,499달러로 책정돼 2024년 초 미국에서부터 점차 판매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비전 프로는 애플에서 처음 선보이는 AR, VR 헤드셋이지만 기존의 AR, VR 헤드셋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간 컴퓨터라고 정의하며 사용자는 4K 화질을 기반으로 별도의 컨트롤러를 쓰지 않고도 눈과 손, 목소리를 통해 영화 감상, 화상회의, 엑셀 및 워드 등 여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팀은 비전 프로를 공개하며 맥이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터 시대를 열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지않아 세모지 영상도 비전 프로로 편집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브랜드 백과사전 중 글로벌 브랜드 장편 시리즈는 애플이 처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생부터 애플의 성공과 위기, 부활하여 누린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5편에 담기엔 너무 긴 역사라 함축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애플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애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